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이 된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내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길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그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지옥을 경험했어요.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딸이 오늘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내 새끼를 떠나보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도 사위될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잘 살겠거니 싶었죠. 문제는 그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 남자의 부모였죠. 상견례 날, 저는 남편과 함께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우리 집에서 정성껏 음식을 차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인데 좀 더 품위 있는 곳에서 하기로 했죠. 딸아이는 예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돈들 사람들에게 잘 보이겠다고 거울을 보며 계속 몸을 다듬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약속한 시간보다 30분이 지나서야 나타난 예비 사돈네는 늦은 거에 대한 미안함 같은 건 없어 보였어요. 남자는 반짝이는 명품 시계를 만지작거렸고 또 여자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는 우리를 한번 훑어보더니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았죠. 마치 우릴 평가라도 하듯이요. 그 첫인상부터 찝찝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건 자리에 앉자마자 사돈 될 사람이 입을 열었을 때였어요. 그는 테이블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음식이면 분위기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듯했어요. 레스토랑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자리도 미슐랭급에서 한다면서 예상보다 규모가 작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때부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딸과 사위될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참고 넘겼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황당했어요. 딸아이를 한번 보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이 예쁘다는 말을 건네긴 했지만 그 뒤가 문제였어요. 우리 딸이 자기 아들과 결혼할 수 있다니 참 운이 좋겠다는 뉘앙스였어요. 운이 좋다고요? 내 딸이요? 우리 딸이 무슨 감지덕지할 사람이라도 만난 것처럼 얘기하는 그 태도에 저는 손을 꼭 쥐었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우리 생활 수준을 대놓고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집이 어디냐고 묻더니 오래된 주택가라고 하니 반응이 달라지더군요. 신혼집은 강남이나 신축 아파트로 많이 가야 하는데 우리 딸은 어디서 살게 하려느냐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생활비 얘기가 나오자마자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맞벌이는 안 할 거냐는 말투였어요. 요즘 생활비가 한 달에 최소 500은 들어가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는 식이었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덜 걱정해도 된다는 듯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아득해졌어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었어요. 뿌리를 철저하게 깔아뭉개려는 의도였어요. 딸이 마치 구걸해서 시집 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죠. 그만하라고. 이제는 들어야 할 말과 안 들어야 할 말이 있다고.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사돈네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마 속으로는 이 촌스러운 노인이 감히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결혼을 자기들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거냐고. 우리 딸은 마치 감사해야 할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했어요. 그 순간 사위될 남자가 황급히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사돈은 여전히 뻔뻔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게 뭐가 문제냐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결혼이라는 건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도 봐야 한다면서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며 기가 막힌 표정을 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이 좋은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이런 집안에 내 딸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무시당하고 난 짓눌리고 살아야 할까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이 울먹이는 걸 보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딸은 울먹이며 자기 감정을 추스르려 했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자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사랑? 그래요. 사랑할 수 있죠. 같지만 사랑만으로 모든 걸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결혼 쉽게 넘기면 안 된다는 걸요. 그렇게 상견례는 최악의 분위기에서 끝났어요.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저 역시 밤새도록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결혼을 허락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 그걸로 끝이 아니었거든요. 상견례 자리에서 받은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까지 모욕적인 순간을 겪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날의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사돈네가 단순히 무례한 수준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을 대놓고 깔보고 딸을 마치 운 좋게 자기네 집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딸은 방에 틀어박힌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자기 부모가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속이 편할 리 없었죠. 역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결혼이 정말 딸에게 좋은 선택일까?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성격이 좀 별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예비 사돈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부터 걸려온 전화였어요. 상대는 예비 사돈이 여자였죠. 그녀는 어제 상견례 분위기가 좀 어색했던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어요. 분위기가 어색했던 게 아니라 그쪽이 무례했던 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애써 참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점점 가관이었어요. 그 여자는 자기 아들 자랑을 시작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연봉이 얼마인지, 어디에 투자해 얼마나 벌었는지. 듣고 있는 내내 제가 감탄이라도 해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말을 슬쩍 돌렸어요. 우리 딸이 아직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 결혼을 위해 좀 더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 나왔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비라니 무슨 준비를 말하는 걸까? 그런데 그 여자는 아주 태연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아무래도 체면이 있어야 하니까 결혼 전에 좀 더 세련된 생활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세련된 생활이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우리 딸이 결혼 전까지 강남의 고급 원룸에서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래야 결혼 후에도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였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더 황당했던 건 그 돈을 우리가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우리 딸이 부족하니 미리 연습을 시켜야 한다는 말투였어요. 아니,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런 식이었나요? 자기들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고 고급스러운 생활을 경험해야 한다? 그 순간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돈 많은 집안이 아니라 돈을 이용해 사람을 길들이려는 부류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혼수 이야기를 꺼냈어요. 혼수 같은 건 크게 신경 안 쓴다고 하면서도 며느리 될 사람이 좀 더 잘 준비해 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예물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어요. 아니, 이게 신경 안 쓰는 거였나요? 잠시 말을 아끼자 그 여자는 아주 친절한 척하면서 말을 덧붙였어요. 요즘은 신부 측이 결혼식 비용을 좀 더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라더라고. 신랑은 바쁘니까 신부 쪽에서 리드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까요? 결국 결혼식 비용도 우리가 더 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정리가 되었어요. 이 결혼 하면 안 된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이 결혼이 과연 결혼일까? 딸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마치 물건을 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딸이 거실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조용히 묻고 싶었어요. 정말로 이 결혼을 하고 싶은지. 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끓어올랐어요. 딸은 진심이었어요. 사랑하면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걸.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돈, 자존심, 인격적인 대우. 그 모든 게 결혼 생활에서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깔보고 딸을 마치 자기들 수준에 맞게 훈련시켜야 하는 사람 취급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일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사돈네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가진 힘을 이용해 우리를 눌러오려 했어요.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걱정이 되면서도 그래도 잘 살아가겠거니 싶었어요. 하지만 상견례 이후 그리고 예비 사돈의 전화를 받은 후 저는 확신했었죠. 이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미 예의를 깡그리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으니 그 후로도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은 하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현실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결혼을 일종의 계약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결혼이 성사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딸이 자기 아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면 갖춰야 할 것들이 많다는 식이었어요. 이번에는 어제보다 훨씬 구체적인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계약서를 작성하듯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두었더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혼수 문제였어요. 그쪽에서는 혼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작 리스트를 받아보니 황당했어요.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 떠안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예비 사돈이 요구한 건 간단했어요. 첫 번째,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이었어요. 예단이나 예물 같은 건 안 해도 되지만 대신 신혼집을 꾸미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한다고 했어요. 명목은 딸이 살 집이니까. 두 번째, 명품 가방과 예물 준비. 요즘 세상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격에 맞게 다녀야 한다면서 브랜드까지 특정해서 요구했어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외국 브랜드였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 딸의 직장까지 문제 삼았어요. 딸은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비 사도는 딸의 직장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쪽에서는 좀 더 어울리는 직장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시댁 체면을 생각하면 작은 회사보다는 대기업이나 금융권에서 일하는 게 낫다고 했죠. 아니면 아예 일을 그만두고 며느리로서 역할을 준비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이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딸기들 집안의 규격에 맞춰 가공되는 느낌이었죠. 남편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갑질을 하는 집안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딸이 아직도 결혼을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딸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했고 이런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딸과 마주 앉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이 결혼을 하고 싶은 거냐고 딸은 고민하는 듯 하더니 결국 사랑하면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아득해졌어요. 사랑하면 다 극복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절대 사랑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랑이란 이름 아래 우리 딸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존심도, 직장도, 경제적인 독립도, 그리고 이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 딸이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결혼이 딸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 예비 사돈이 직접 찾아왔어요. 그들은 결혼 준비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계약서를 작성하듯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왔어요. 너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결혼 이후 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걸 조목조목 적어둔 문서였어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거였나요? 제 아이를 마치 물건처럼 거래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 결혼 또 허락할 수 없다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예비 사돈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태도였어요. 마치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말투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싸늘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어요. 위협이었어요. 그날 이후 예비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한 요구를 해왔어요. 매일같이 전화가 오고 메시지가 오고 심지어 직접 찾아오는 일까지 있었죠. 그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결혼 준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싶어 했어요. 마치 딸의 결혼이 그들의 인생 계획의 일부인 것처럼요. 자기들의 세계에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그 태도에 저는 점점 더 참을 수 없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예비 사돈이 우리 집에 방문한다고 했어요. 딸이 나가야 할 옷을 보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딸의 결혼을 축하해 주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그날 그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분위기는 달랐어요. 예비 사도는 앉자마자 우리 집을 둘러보았고 나중에는 집안 곳곳에 대해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집안을 살펴보더니 집이 오래된 것 같다고 했어요. 오래된 집에 살면 뭐가 좋을까 하는 투로 말을 이어갔죠. 며느리가 시집 가면 이 집에 살 게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기가 막혔어요. 우리 집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얼마나 아끼고 살아왔는지 그들은 전혀 보지 않았어요. 그저 겉모습만 보고 평가한 거였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분노가 솟구쳤어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예비 사도는 딸의 옷을 보고는 그걸로 또 한바탕 잔소리를 했어요. 옷차림이 좀 더 고급스러워야 한다고 그 결혼식에 나갈 옷으로는 부족하다는 식이었어요. 마치 그들이 딸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굴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그만하라고. 이제는 듣기에도 지겹다고. 예비 사도는 처음에 놀란 듯 했지만 곧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들이 제게 하는 태도는 마치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도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녀는 일단 표정을 무덤덤하게 만들고 말을 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말하면서 날 결혼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내 딸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더 이상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하는 걸 참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순간 예비 사도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 표정을 바꾸더니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다며 우리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욱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한 말이 마치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이야기했던 게 너무 불쾌했어요. 그게 얼마나 비인격적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태도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그날 밤 혼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죠. 눈물도 흘러내리고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내 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들이 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결혼을 조종하려는 걸 보니 점점 더 억울해졌어요. 그날 밤 딸이 거실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화를 내? 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랑 결혼하려고 애쓰는 거잖아. 그걸 왜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무너졌어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정말 그 사람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길을 열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딸은 계속해서 울면서 저를 달래려 했어요. 사랑을 믿고 다 괜찮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결혼은 정말 틀렸다는 걸. 딸의 사랑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결혼을 반대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결혼은 딸이 행복할 수 있는 결혼이 아니었어요. 사랑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걸 다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거였죠. 내 딸은 그런 결혼을 할 자격이 없어. 당신들이 원하는 결혼은 내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야. 그날 저는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딸이 이 결혼을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딸의 편이 될 수 없다고. 그리고 그 후로 몇 일간 사돈네와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끝까지 저를 괴롭혔어요. 딸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라는 확신이 굳어져 갔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죠. 그날 이후 딸은 정말로 딸의 결혼을 반대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동안 내내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 번에 터져 나왔고 더 이상 그 결혼을 계속 밀어주는 게 옳지 않다고 느꼈어요. 내 딸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랐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딸이었어요. 딸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혼을 아무리 힘들어도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였죠. 그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딸이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딸은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죠. 마치 내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앉아있는 걸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때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딸은 마치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았어요. 뭔가 불안한 기운이 있었죠. 그녀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갈등했을지 상상도 안 갔어요. 딸이 결국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결혼을 결심한 이유와 그 마음을 나에게 전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엄마, 내가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알지만 나 이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 말을 듣자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은 결혼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한 듯 보였어요.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딸을 바라봤어요. 너 정말 이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해? 너는 이 결혼으로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말에 딸은 잠시 멈칫했어요. 딸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이 아파서 차마 더 이상 뭐라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딸은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눈물 한 방울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딸은 사실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과 결혼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강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 내가 미안해? 나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려서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때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딸이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온 듯한 기분이었죠. 너는 나의 자식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싶어. 하지만 네가 선택한 사람이 네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더 힘들어. 딸은 눈물을 닦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더군요. 딸의 눈물이 가슴을 쥐어짜듯 아팠어요. 그러나 그 눈물이 단지 나를 설득하려는 눈물이 아니라 그녀의 진정한 두려움과 불안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딸도 알고 있었어요. 사랑은 감정적으로 끌어당기지만 그 사랑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행복을 가져다 줄지에 대한 불안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그 순간 나는 딸의 선택을 막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 결혼이 정말 잘못된 길이라면 내가 이 결혼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을까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남았어요. 그 결혼이 단지 딸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 후 며칠 동안 딸은 아무 말 없이 결혼 준비를 계속했어요. 예비 사돈과의 만남도 계속 이어졌고 사돈의 요구사항은 변함없이 들어왔죠.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리스트를 보내왔고 그 리스트에는 딸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만 있었어요. 어느 날 딸이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나 결혼식 준비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아빠랑 너만 오면 돼. 딸의 얼굴에서 그동안 겪었던 갈등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사랑한다고 해도 결혼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일 수 있을까 싶었죠. 그때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결혼식 준비가 다 끝났다면 정말로 네가 행복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해봐. 우리가 못 준비하는 것들이 많다고 해서 널 더 이상 힘들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너의 행복을 원한다는 건 변하지 않아. 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를 숙인 딸의 모습에서 그녀가 이 결혼을 정말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확신을 못 가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합쳐가는 일이잖아요. 그런 결혼이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면 이 결혼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다 해야 한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이 결혼 막을 수 있을까? 결국 나는 딸의 결혼을 막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고민해왔던 일이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내 딸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하지만 그 결혼이 정말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결국 나는 딸의 미래를 위해 결정을 내렸죠. 딸은 여전히 결혼을 고집했어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랑이 정말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저 사랑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나는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혼식을 몇 주 앞두고 나는 딸과 다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결혼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고 딸은 그 과정 속에서 행복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깔린 불안과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는 결혼 후의 삶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죠. 나는 딸에게
정말 이 결혼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딸은 잠시 침묵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그 눈물 속에는 단지 내게 설득하려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이 결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담겨 있었어요. 딸은 결국 자신이 결혼을 미루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결단을 내리는 순간 나는 정말로 딸이 스스로 결혼을 잠시 멈추기로 한 이유를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느꼈죠.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린 뒤에도 딸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미루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이었어요. 결혼식 당일이 다가왔지만 결혼 준비는 거의 다 끝난 상태였어요. 사돈 측에서는 계속해서 결혼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딸은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결혼을 미루기로 결심한 상태였죠. 결혼식 당일 딸은 드레스를 입고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해 보였어요. 그날은 결국 그녀의 선택에 대한 큰 결단을 내린 날이었죠. 딸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때 나는 딸에게 말을 건넸어요. 결혼식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하자 나는 딸에게 다시 한번 물었어요. 정말로 이 결혼이 자신에게 행복을 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딸은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심을 내린 그녀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결혼식은 결국 무산되었고 딸은 자신이 내린 결정에 후회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고 믿었죠. 결혼이 무산된 후 딸은 한동안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불안해하며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결혼이 딸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히 했죠. 딸은 결혼하지 않기로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죠. 나는 딸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된 과정을 지켜보며 나도 그녀를 믿어주기로 했어요.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 딸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녀의 행복을 지지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은 결국 무산되었지만 딸이 스스로의 길을 찾은 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후회는 없어요. 결국 딸의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은 정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결정이 옳았다고 느껴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딸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었지만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게 된 거였죠. 사랑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 선택이 그녀의 성장을 돕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도 내 딸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란 걸 깨달았어요. 가끔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딸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딸이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 느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의미를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그녀가 만약 그 결혼을 했더라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길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제는 딸이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어도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고 그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때 그 결단이 결국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나도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며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변하지 않아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의 인연으로 시작되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그때 배우게 됐어요. 그렇게 인생이라는 여정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걸 그때 나는 확실히 깨달았어요.